이 리치를 좋아하는 이 양귀비를 위한 현종의 그 행동이 신당서에도 이제 기록돼 있어요. 한번 기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귀비가 여지, 리치를 좋아하므로 반드시 신선할 때 먹어야 했기에 그녀를 위해 가장 빨리 달리는 기술을 파견하여 수천 리를 달렸고 맛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수도에 보내줬다. 저도 리치 좋아해요. 저도 엄청 좋아해요. 리치이고 싶어요. 다른 리치. 이 현종은 이제 양귀비가 좋아하는 이 리치를 이렇게 공수하고 배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을 정말 낭비한 거죠. 그렇죠. 리치는 수도인 장안에서 저 남쪽으로 약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남쪽의 그 광동 지역에서 나는 생산되는 과일이거든요. 이게 배달될 때 중간중간에 초소를 두고 릴레이식으로 말과 기수가 교체돼서 밤낮 없이 달려서 그렇게 배달됐다고 근데 해요. 양귀비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네, 됐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런 거는 뭐 보통 전쟁 상황, 급박한 상황 알릴 때나 쓰는 그런 초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보냉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금방 상하기 때문에 신선한 여지를 양귀비한테 먹이려면은 정말 당일 배송이 필요했던 거죠. 그 천리길을. 그래서 새벽 배송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양귀비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다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리치 나무 뿌리채 뜯어서 아예 그 통째로 가져가서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나무 뽑아서 그 뿌리까지. 그래서 그만큼 진짜 양귀비 현종의 그 사랑 받고 있는 거죠. 나라가 네. 기울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현종의 이런 눈먼 사랑은 양귀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귀비의 집안에까지, 그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향하고 또 연줄이 닿는 사돈의 8천에게까지 그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거예요. 현종은 먼저 양귀비의 죽은 생부에게는 제국공이라는 벼슬을 이렇게 추전해서 올려주게 되고 또 죽은 생모에게는 양국 부인, 양나라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봉해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양귀비를 키워준 그 친척들, 이 사람들에게도 높은 벼슬을 내려주고 양귀비의 체면을 이제 살려준 거죠. 심지어는 친척 오빠 중에 한 명은 무해비의 딸인 태화공주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종은 양귀비가 황궁 안에서 외로울까 봐 3명의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들을 장안으로 불러들여서 무슨 국부인이란 칭호를 내리고 화청지와 다른 순행지에까지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어울리게 됐어요. 네, 유명한 그림인데요. 양귀비의 언니들이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이제 봄나들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뒷부분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바로 양귀비의 새 언니들로 추정되는 거죠. 이 신당서에 따르면 이들이 길을 한번 지날 때마다 옷에서 부딪히는 이 보석이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나고 장신구와 고가의 이런 신발들이 줄지어 늘어서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양귀비에 대한 현종의 총애를 믿고 이 세 자매 역시 정말 엄청난 사치를 해댄 거예요. 국고를 탕진한 거네요. 그렇죠. 이 양귀비의 세 자매에 대한 이 현종의 총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해마다 황실로부터 1000관의 돈을 그 치장하는 비용으로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세 부인의 1인당 5억 원에 가까운 그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귀비에서 품위일집이 치고는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양귀비의 세 자매는 자기들 집보다 더 큰 집을 보면 그 집을 부숴버리고서 다시 지을 정도로 그렇게 탐욕이 아주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양귀비 가족들의 권세는 이제 황제만큼이나 커지게 된 거죠. 이제 사방에서 이들에게 재물을 보내고 양씨 집안의 문 앞은 그야말로 시장처럼 북적이는 장사진을 치렀다고 그러죠. 공주들조차도 이들에게 먼저 자리를 막 양보하느라고 앉지를 못하고
모든 황손들의 혼사는 이 세 자매의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됐어요. 아, 근데 그럼 적도 많이 생길 텐데. 그렇죠. 이렇게 성사된 혼사의 황손들은 이들에게 또 엄청난 돈으로 단례를 해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이 양귀비 일가가 더 활개를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752년, 무려 18년간 제상 자리에 있었던 이인보라는 사람이 죽자 현종이 이 제상 자리에 앉힌 이가 바로 양귀비의 일가 사람이었어요. 에휴, 진짜 적당해서. 어떤 인물인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양씨 사람이네. 염라대왕 같은데요? 간신배 같은 느낌이 딱 나는데요. 네, 이 인물의 이름은 양조라는 사람인데요. 양귀비의 육촌 오빠가 되는 사람이에요. 육촌? 근데 이 사람이 현종에 너무 총애를 받게 되자 현종이 이 사람에게 나라의 충신이다 그래서 양국충이란 이름까지 하사를 내리게 됐어요. 양국충이요? 아, 원래 그렇습니다. 양충이었구나. 양국충이 어떤 인물인지 구당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양국충은 성품이 간악하고 괴벽하였으며 재능이 천하고 행실이 더러웠고 제멋대로 위세와 권력을 농단하여 현종은 그의 거짓을 보지 못하였다. 또 어떤 인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총애를 얻었죠? 그러니까요. 이 양국충은 계산에 능하고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귀비가 현종에게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도 중간에서 현종의 마음을 아주 잘 읽고 파악했어요. 이런 양국충을 현종 역시 굉장히 신뢰한 결과 눈치 빨라서. 원래 15개의 직책을 겸했던 양국충은 재상에 오른 직후에는 나중에 무려 40여 개의 관직을 독차지하기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천하가 양국충의 세상이 된 거죠. 다 해. 양국충의 콧대가 뭐 하늘을 찔렀겠네 진짜. 그렇죠. 양국충은 곧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이제 행동하게 됐어요. 바로 양귀비가 양아들인 알록산에게 첫 목욕을 시켜주게 된 거예요. 소름이다, 진짜. 더러워. 당시 중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3일째에 약재를 넣고 끓인 물로 씻겨주고 그리고 포대기에 싸서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목욕의식을 거행하곤 했어요. 양귀비도 이제 이 의식을 양아들인 중년에 들어서는 200kg. 알록산에게 해준 거죠. 징그러워. 진짜 징그럽다. 상상하기도 싫어. 이렇게 양귀비의 양아들이 된 알록산은 황궁을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리고 양귀비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뭐 밤늦도록 궁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짜 뭔가 있네. 아니 현종은 근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현종이 그러니까 이건 질투할 칼을 만한데. 들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종은 근데 이상하게도 둘 사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알록산에게 상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네, 이렇게 알록산은 양귀비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재상의 자리에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교수님, 아까 양귀비의 육촌이었던 양국충의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알록산의 등장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겠네요? 당연하죠. 처음에 두 사람은 모두 현종과 양귀비의 신임을 함께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신임을 얻기 위한 경쟁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제 충성 경쟁이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했어요. 전쟁을 해요? 당시 당 제국의 변경에는 동북 쪽의 거란족이라든가 돌궐, 티베트 지역의 토번이라든가 남조 세력들도 있었던 거죠. 예, 다행히 이제 돌궐과는 현종의 재위 초기에 화친을 맺어서 이후 전쟁은 좀 피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국경을 맞닿고 있는 세 지역과는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안록산과 양국충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게 돼요. 마침 745년 안록산이 거란을 토벌하고 돌아오자 양국충은 무리하게 남조와의 전쟁을 나서게 된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양국충은 뭐 군대도 아니니까 좀 죽겠죠. 그냥 눈치만 빠른 사람이잖아. 양귀비의 육촌일 뿐이잖아요. 이 양국충은 남조에 대패를 하고 양국충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조가 토본과 손을 잡고 당제국에 대항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와,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면 결국 피해는 다 백성들이네요. 그렇죠. 이 무리한 전쟁이 계속될수록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상황을 그 유명한 시인인 두보가 이렇게 시에서 탄식을 했어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탄식해주세요. 귀족들 집안에는 술과 고기 썩어 나가는데 길가에는 얼어 죽은 시체가 뒹구는구나. 지척에서 부귀와 가난이 이처럼 다르니 슬프도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구나. 비참해요. 네, 이 시는 화천궁 앞을 지나던 두보가 자신의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예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현종의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간신들이 벌이는 이런 무리한 원정으로 당 제국은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됐어요. 이런 사실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종은. 그런데 현종은 이 양귀비의 친척들, 또 외척들, 환관들, 그리고 간신들에게 조정을 맡기고 양귀비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점점 정치로부터 멀어진 거죠. 한가하게 저렇게 악기 연주하고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아주 다정해 보이네요. 결국 나라를 뒷전으로 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은 이제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됐어요. 이때 그 알록산이 현종과 양귀비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와. 이 반란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건 바로 그 육촌 오빠 양국충이었던 거죠. 알록산을 재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에 양국충이 결사반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록산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국충은 현종에게 여러 번 알록산이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막 모함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황제 태자 역시 현종과 양귀비에게 저 아첨하는 알록산을 견제해야 된다면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알록산은 점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를 망치는 양국충을 없애자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대의 통수권을 진 자신의 절도사로서 15만의 병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755년 당제국 몰락의 서막을 연 알록산의 날입니다. 당시 당제국의 군사력의 3분의 1 정도를 장악한 알록산의 군대는 빠르게 당제국을 무력화시켰어요. 알록산은 유주에서 출발해서 상산, 변주, 낙양까지 단 한 달여 만에 진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동관을 지나 수도인 장안까지도 점령할 그런 무서운 기세였던 거죠. 현종은 알록산의 군대가 동관을 지났을 무렵에 양귀비와 신하들을 데리고 장안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르게 됐어요. 황제가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 반란으로 사실 두 사람의 사랑도 결국은 비참한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피난길에 나선 지 이튿날 이제 현종과 양귀비는 장안에서 서쪽으로 백열이 떨어진 마회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사들은 지치고 막 이탈하는 병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저 양귀비 일가를 처단할 것을 황제에게 막 요구하게 된 거예요. 어느새 양국충과 그 유명한 세 자매는 병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잘 됐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겠죠? 죽이겠죠. 역사서의 내용을 한번 직접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양국충은 달아나 서문 안에 도착하였으나 병사가 뒤를 쫓아 그를 죽여 사지를 가르고 그 창으로 그의 머리를 매달아 역문 밖에 걸었으며 아울러 그의 아들인 호부시랑 양헌과 한국 부인, 진국 부인을 죽였다. 네, 그동안 이 양귀비 일가의 폭정을 참아왔던 이 병사들은 양국충과 또 양귀비의 그 언니들을 무참히 이제 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제 요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양귀비. 그렇죠. 이제는 현종을 에워싸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 양귀비를 직접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잔인하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현종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입니다. 독하다. 네? 규현 씨 자기 사랑하는 여인인데. 못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걸 현종이랑.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네. 저 양귀비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현종도 마지막에선 다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차리기엔 늦었어요. 현종은 허락 대신 눈물을 흘리며 차마 양귀비를 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현종의 목숨은 살려야 했던 그 옆에 있는 환관, 고력사? 고력사가 현종을 대신해서 근처의 불당으로 양귀비를 데려가서 비단으로 양귀비의 목을 기둥에 매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해요. 이때 양귀비의 나이 37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홀로 남은 현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쓸쓸히 양귀비를 추억하다가 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종은 일찌감치 황제 자리를 아들인 숙종에게 물려주고 반란을 진압하게 했어요. 이제 모든 권력에서 물러난 현종은 양귀비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눈물바람으로 늙어간 거죠. 구당서에 따르면 현종이 장안으로 돌아올 때 양귀비의 묘를 몰래 파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네. 현종은 이렇게 양귀비가 없이 6년을 더 살다가 77세의 나이로 오래 사셨어. 쓸쓸히 눈을 감게 됐어요. 찐사랑이에요, 진짜. 근데 네. 하나도 안 멋있어요. 나라를 그렇게 사랑되죠. 망가뜨리고. 어휴. 그치? 이후에 당 제국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야 말았어요. 그동안 이 당제국의 몰락에 양귀비가 일종의 방아쇠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제국의 붕괴가 한 여자에게 책임만 있겠어요? 어쩌면 양귀비는 당 제국의 번영의 정점에서 피었던 하나의 꽃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격동의 역사 속에서 휩쓸린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시대를 제대로 알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좀 치우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